안녕하십니까.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강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 토지에 대해서 지목, 용도지역, 공시지가,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 사람에게는 남녀가 있듯이 땅에는 28가지의 용도 구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적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 측량수로에 관한 법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법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지목을 농지, 전, 납, 과수원, 목장, 용지. 농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을 의미하고, 이 세 가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전답을 농지라고 했을 때는 전답을 빌려주거나 경작했을 때 얻는 소득, 전답을 빌려주면 임대소득세는 비과세고, 전답을 경영, 경작했을 때 보리와 쌀을 뺀 나머지, 대맥, 소맥을 뺀 나머지는 매출액 10억 넘으면 농업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목장용지까지 농지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용어입니다. 취득세, 목장용지까지 농지로 보아서 일반 농지에 대한 취득세 3%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28개 지목은 임야 대장에도 등재가 되고 토지대장에도 등재를 하는데, 먼저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국어, 제방, 임야, 묘지, 목장용지, 유지, 도로를 등록하고, 때에 따라서 사적지, 유원지, 종교용지도 등록이 가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하는데, 이 택지에 대한 지목은 대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고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라 부릅니다. 공공용지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 다음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사적지. 공원용지는 사적 거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공공용지 주변에 여러분 땅이 있다면 여러분의 땅값은, 여러분의 집값은, 여러분의 빌딩값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철도용지를 보고 도를 보면 땅 팔자, 도로 팔자다. 땅이 사람이라면 사람 곳곳에 혈관이 가지 않으면 몸이 썩듯이, 땅도 도로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맹지로서 썩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철도용지는 지하철도 있고 지상철도 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이렇게 지상철은 주변이 오막살이가 많지만, 이래서 기찻길 옆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두 번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요, 동요의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에 오막살이를 하지만 애기는 잘 자니까 그만큼 우리 아가 잘 자는 집, 좋은 집, 이래서 이사를 가지 않고 30년, 40년을 살았지만 가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잘나고 있는 연남동처럼 기찻길이 옮겨질 줄이야 누가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셰익스피어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래서 지상철은 상권을 차단시키고 주변 환경을 차단시키고, 하지만 지하철은 누구나 꿈꾸는 내 집 옆에 지하철이 생겼으면 좋겠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집값 차이만큼
지하철역 차이가 많습니다. 강북구에 지하철역이 3개 있습니다. 강남구는 25개 정도 있습니다. 10배 차이가 나는 지하철, 그리고 지상철은 출입문이 2개밖에 없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출입문이 하나인 곳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수에서 신설동으로 가는 2호선 지선인 신담역에 가면 출입구가 하나예요. 출입구가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나 또는 주변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보면 청담역 보면 출입구가 14개입니다. 사람도 많이 타지 않는 청담역 지하철 출입구가 14개. 땅값 집값을 평가할 때 지하철에 내려서 내 집까지 내 건물까지 몇 분 몇 킬로 이게 아니라 13번 출입구부터 몇 분 몇 킬로 14번부터 몇 번 몇 프로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출입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집값 빌딩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공공용지에 대한 것도 땅 살 때 검토해 보도록 하시고 28개의 지목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밥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과수원이란 과수료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로 귤, 사과다. 흔히 전과 과수원의 차이점, 여러분은 여름에 목이 마르고 더위에 땀이 나면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에게 참외와 수박을 주면서 과일 먹어라, 과일을 많이 섭취해라. 의사들도 과일 많이 드세요. 무슨 과일? 참외. 과일 많이 드지 마세요. 당뇨병 환자. 무슨 과일? 사과. 사과가 아니라 수박. 즉 천에서 나오는 것은 과일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토마토, 채소, 1년생인 수박, 참외 다 채소.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귤과 사과, 단연생이 과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장용지, 축산업, 낙농업,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임야. 우리나라 임야란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와 수림지, 중림지, 자갈땅을 의미하고 광천지란 자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형성된 토지를 염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금을 만들 때 바닷물을 가지고 태양빛으로 만드는 천연 소금이 아닌 공장에서 주겸 공장에서 아니면 조그만한 일반 공업용 소금을 만들었다면 그건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학교용지란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을 부지고 학교에 있으면 다 학교입니다. 학교에 박물관이 있든지 학교에 공장 실습실이 있어도 학교로 본다. 그 다음 주차장이란 자동차 주차시설 및 주차 전용 건축물의 부지를 주차장이라고 하고 주유소용지란 석유 등의 판매를 위해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고 창고용지란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시설의 부지를 의미하고 도로란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이용되거나 도로로 개설된 토지를 도로라고 한다. 철도용지란 교통운수를 위하여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역사 착오를 의미하고 제방이란 조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부지, 방조제, 방파제라고 하죠. 하천이란 자연우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큰 강을 하천이라고 합니다. 국어란 도랑이라는 말로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인공적인 수로뚝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다.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 국어가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연못, 호수 등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부지를 유지라고 하고 양어장이란 육상의 인공으로 구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부지고 수도용지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정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를 의미한다. 공원이란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우ያን 시설을 갖춘 토지를 공원이라고 하고, 체육용지란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부지, 야구장, 운동장을 의미한다. 유원지란 일반 공중의 유랑 및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의미하고 수영장, 동물원 등을 유원지라고 하고, 종교용지란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 부지, 교회 사찰을 의미하고, 사적지란 문화재로 지정된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 보호하기 위하여 구역된 토지. 여러분들이 사적지 주변에 가면 땅값이 쌉니다. 이래서 사적지 주변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실제 문화재 보호로 건축 허가 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적지 주변의 땅을 살 때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묘지란 시체 및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 봉안시설을 의미한다. 봉안, 옛날에는 납골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납골이라는 용어는 일본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납골당, 봉안당이라고 하고 납골묘, 봉안묘라고 합니다. 묘와 당의 차이는 여러분이 아버님을 한 사람만 모셨다면 봉안묘, 가족 전체를 위한 그런 묘지를 만들었다면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지부 형태를 의미할 때 당이고 한구 한구를 의미할 때 묘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걸 잡종지라고 한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새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나 우리가 새타령이라는 노래를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새의 종류, 풍년새, 봉황새, 온갖 잡새. 토지의 지목은 실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용도는 수천 수만 가지인데 수천 수만 가지의 토지 지목을 28개로 구분하는 이유, 27개까지는 구체적 용도에 따른 지목이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지목을 잡새처럼 잡종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사람은 쉽게 알겠지만 토지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땅을 사서 집을 질까? 옛날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옛날 가수의 노래 보면 초가상간 집을 짓고 부모 형제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되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옵니다. 도시 와서 집을 살 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산동네, 달동네 아니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도 아기는 잘도 잤어요. 그러다가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때부터 강변 아파트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임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린벨트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과연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든 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도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합니다.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휴. 그래서 토지용계획 확인을 할 때 보면 내 땅의 용도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 없다가 분명히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용도적이란 토지용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하므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 및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분류다. 모든 땅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지역이 적용되고 용도지역 종류에 따라 해당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지고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 구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의해 다시 21가지로 세분화된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설명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전용주거지역은 뭐고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읽어보셨나요? 한 번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읽으라고 했어요? 100번을 읽으면 스스로합니다.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다. 제가 목소리로 계속 설명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주는 것도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고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다. 그 다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이 본래 지정된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존 개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 지역, 분류 경관, 미관보, 안전 강화, 개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10가지의 용도지역 구분이 있다.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구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최근에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게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면 소방, 지진 두 가지겠죠. 그 다음 방제지구란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급박체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고, 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시설보지구란 학교시설, 공공용시설, 항만, 공항,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고,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고,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란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등을 의미한다. 경관지구란 세계지구로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관지구, 미관도 3가지로 중심지 미관, 역사문화 미관, 일반 미관지구로 고도지구도 최고고도, 최저고도로 구분합니다. 방화지구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지구란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급박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존지구도 문화자원 보존, 중요시설물 보존, 생태계 보존으로 구분한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구분하고, 취락은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한다.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개발, 산업개발, 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특정용도 제한지구 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규제하는 게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용도구역이란 더욱 구체적이고 폭넓은 규제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목적의 도시개발관리계획으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 도모하고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과 관리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 지구에서 정해진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건축밀도, 행유 제한, 건축차제, 색채의 관련된 사항을 세밀히 규정하고 대표적으로 그린벨트가 있고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등 4가지가 있다. 4가지 용도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원 공원구역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토지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으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거미줄을 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이 있고 기준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런데 이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격을 토지는 뭘로 할 거냐?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고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할 때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옛날은 뭘로 했을까? 여러분들이 장관 청문회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다운계약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계약서를 실거래가를 쓰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1990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기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었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등기할 때 관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거민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거민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인정을 합니다. 내가 5억에 샀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집 그 땅은 3억이야 이렇게 시가표준액을 정해놨다면 사는 사람이 5억에 샀어도 3억에 샀다고 신고하면 인정해주고 4억도 인정해주고 2억에 샀다고 하면 3억을 취득세 과표로 봅니다. 이래서 2006년 1월 1일 전에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는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과표를 정하는데 과연 지방세 토지의 과표를 정할 때 뭘로 할까? 1990년부터 공시지가가 나왔고 1990년 전에는 1등급 1원부터 365등급까지 토지등급 가격이 있고 토지등급 가격을 과세시가 표준에 토지를 1990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기도 하고 1990년 전에 취득한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조금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이건 건물에 가서 또 설명하는데 우선
비교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 모든 건물을 짓는데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을 매년 정하게 됩니다. 건물은 구조에 따라, 용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경과 연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이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살 때 봐야 될 것, 구조가 뭐냐, 두 번째 용도가 뭐냐, 세 번째 위치 어디에 있느냐, 좋은 위치, 나쁜 위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서 이게 서울로 따지면 어느 위치에 들까? 압구정일까? 아니면 신촌호 수준일까?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상가의 파워를 정확히 모를 때는 그 부산 지번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갔던 상업지역의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서울의 1평방미터당 1,000만 원짜리가 어디냐? 왕십리네. 그러면 이 부산의 1,000만 원짜리 토지의 상권의 경쟁력은 서울이라면 왕십리 수준이구나. 이렇게 위치는 달라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상권의 파워를 역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이다. 토지의 기준시가란 1990년부터 공시지가가 나왔으니까 공시지가로 한다. 1990년 전에 취득한 것은 토지 등급가격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 아까 설명했듯이 구조, 용도, 위치, 경과 연수를 보고, 그 다음 국세청 고시하는 기준시가 아파트와 고급 빌라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토지 건물을 합해서 가격을 정한다. 이게 2005년부터 평가하기 시작한 주택의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격. 토지는 1990년부터 공시지가, 주택은 2005년부터 토지 건물 포함해서 공시가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공시지가란 1990년부터 대한민국 전체 땅 중에 표준지 50만 필지를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하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나머지는 50개의 표준지를 표준으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한다. 표준지는 매년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6월 1일 결정이 됩니다. 올해 공시지가, 작년에는 2016년에는 5.8%가 올랐지만 올해는 5.34%가 올랐다. 수도권의 4.36, 광역시는 7.51, 시군은 6.77이 올랐다. 수도권보다는 시군보다는 광역시의 공시지가 상승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딜까를 공시지가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가장 뜨거웠다. 9.67%. 그 다음 세종시가 뜨거웠다. 그 다음 제주도가 더 뜨거웠네. 19%가 올랐어요. 대구도 뜨거웠고 경북도. 이래서 여러분들이 공시지가를 보면 어떤 지역들이 뜨고 있는지, 이런 간접적으로 공시지가 상승하는 지역, 하락하는 지역을 가지고 토지의 미래를 점쳐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평균 5.26인데 어디가 올랐을까? 평균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어딜까? 뜨고 있는 용산. 용산은 이렇게 뜨고 있구나. 그 다음
5.82가 올라간 마포, 요 근래 강남 4구 이후에 버블세븐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뜨고 있죠. 용산, 마포, 성동. 역시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과 함께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개별 공시지가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2007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아주 좋았다. 흔히 부동산 가격 변동률은 주기가 1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이런 사태 때문에 2009년에 가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마이너스는 2009년뿐이요. 우리나라 집값 1980년에 떨어졌고 1990년에 떨어졌고 1997년 11월 28일 IMF 때 떨어졌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 50년에 걸쳐 4번 떨어졌어요. 10년마다. 올해냐 내년이냐 언제 떨어질까? 떨어질 게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내부 법률적 규제 강화로 떨어졌지만 2008년부터는 외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공시지가라고 하는 걸 잘 분석해보면 미래의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지목별 어떤 지목들이 올라갈 건지, 대를 투자하는지, 전답, 공장용지며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최고 높은 게 어딜까? 올해 최고 높은 게 서울, 중구, 충무로 일가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5층짜리. 그게 서울에서 가장 싼 지역은 도봉동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싼 지역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돌이다. 120원. 최고 비싼 건 8,600만 원. 차이가 71만 6,666배요. 땅 한 평이 좋을까요? 71만 6천 평이 좋을까요? 명동 땅 한 평을 팔면 공시지가로 전남 진도군에 가서 71만 6천 평을 사요. 여러분은 한 평을 살래요? 70만 평을 살래요? 이건 회장이 독일에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하면서 땅 투자 원리를 설명합니다. 호떡집을 하려면 명동에서 해라. 명동에 땅 한 평을 10억 주고 사서 호떡집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6시간씩 4명이 골라가면서 호떡을 24시간 구워도 팔려요. 재고도 없습니다. 365일 추석 때든 명절 때든 팔려요. 1년 팔면 10억이 나와요. 그러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대요. 가사도리에서 70만 평의 땅을 사서 웰빙 호떡집을 만들면 온 가족 4명 가서 호떡 구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이게 땅의 가치입니다. 공시지가가 비싸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까지 다 명동에 있다. 왜? 그만큼 수익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땅을 볼 때 땅값이 비싸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비싸면 그만큼 수익이 있다면 오히려 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명동 땅은 이 가격에 3배를 준다고 해도 안 팝니다. 이 땅은 이 공시지가로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가요. 이래서 실제 보면 200만 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은 토지에 대해서 지목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어느 땅을 사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